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과 달리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독립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자체가 우리랑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지 않아 에티오피아 하면 막상 떠오르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 전쟁 때 유엔군으로 와준 강류 부대와 1968년 한국에 왔던 하일레 셀라시아 황제 정도가 아마 그나마 인지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티오피아는 19, 20세기 식민지 시대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1936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해 점령하긴 하지만 보통 이 사건은 만주사변이랑 같이 묶여 2차 세계대전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 역사는 변론으로 하고 19세기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독립을 지킨 역사를 살피는 데 있어 멜레니크 2세라는 핵심 인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1844년에서 1913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1852년 태어나 1919년 생을 마감했던 고종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한쪽은 자주 독립을 지켜내었고 또 다른 한쪽은 망국의 군주가 되었으니 둘을 비교하는 것도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19세기 전반적인 에티오피아 역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9세기는 에티오피아의 솔로몬 왕조가 여전히 분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유구한 기독교 왕국이 내부적으로 분열된 상태였고 외부적으로는 이슬람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침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의 말처럼 에티오피아는 이슬람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유일한 기독교 섬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섬 내부마저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이 에티오피아가 포함되어 있는 아프리카 북동쪽 지역을 점차 식민지로 삼으며 잠식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동시대 조선이 당대 국제 상황을 춘추열국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춘추열국 속 춘추열국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국 속에서도 결국 에티오피아는 독립을 지켜내고 심지어 영토까지 넓힙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슈아 왕국과 그 나라 국왕 멜레니크가 있었습니다. 슈아 왕국은 에티오피아 솔로몬 왕조의 춘추 열국을 이루는 5개의 패권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 중심지인 곤두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변두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립해 있던 정치 지형을 뒤바꾼 사건이 벌어지는데 1855년 군벌 중 하나였던 테오도로스 2세가 황제에 오르고 에티오피아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슈아 왕국도 1856년 합병당합니다. 이때 국왕이 죽고 왕자인 멜레니크는 12살 때 포로로 잡혀가 21살 때까지 청년기를 부왕을 죽인 테오도로스 밑에서 자랍니다. 테오도로스는 멜레니크를 자식처럼 키웠다는데 청년이 된 다음 그를 장군으로 삼아 자신의 충복으로 만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로스의 멜레니크 동화 작전은 실패하고 1865년 멜레니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정치 생활이 시작됩니다. 메넬리크는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자신은 포로가 되는 양육강식 세계를 직접 체감하며 성장한 것 때문인지 그의 정치 성향은 마키아벨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우 같은 교활함과 사자 같은 용기, 즉 마키아벨리즘은 수단보다는 목적 달성을 우선해두는 사고의 틀로 정치와 윤리를 분리시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식으로 본다면 덕치를 강조하는 왕도 정치가 아니라 오로지 현세적인 힘과 실리를 따지는 패도 정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그의 정치 스타일은 피 비린내와 쇠냄새로 가득 차 있던 철혈의 시대라는 19세기를 돌파하는데 가장 큰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메넬리크의 정치술을 보면 적의 적을 이용하는데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오드로스로부터 탈출할 때도 테오도로스와 적대 관계에 있던 웰로 왕국의 오르키투 여왕과 제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갈 때도 여왕에게서 얻은 지원군을 이용하여 당시 슈아 왕국의 왕위를 차지하고 있던 배자 베으라는 찬탈자를 제압하는 데 이용합니다. 이로써 1865년 메넬리크는 슈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고 본격적으로 자신이 에티오피아의 황제가 되어 전국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야욕을 실현시키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1866년 테오드로스가 전통적인 에티오피아 수도인 곤도를 약탈한 것과 배신을 의심하여 800명의 자기 부하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당시 에티오피아의 패자였던 테오드로스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그의 권위가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 멜레니크는 이런 전국의 변화를 재빨리 이용해 이번에는 테오드로스의 또 다른 적인 영국과 제휴합니다. 당시 영국인 선교사들을 테오드로스가 감금하고 있었는데 멜레니크는 이들 구출에 협력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영국에게서 근대식 무기들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영국군이 선교사들 구출을 명분으로 테오드로스를 제거하러 원정을 떠날 때 메넬리크는 에티오피아 내 영국의 세력 확장을 도울 수 없다며 부활절을 핑계로 합류하지 않습니다. 한편 메넬리크가 유럽의 근대식 무기들을 얻는 과정도 인상적입니다. 메넬리크에 대한 경계로 영국은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데
메넬리크는 이번에 영국의 적인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통해 무기 수입을 진행합니다.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에 대한 탐욕을 보이면 이번에는 다시 러시아를 통해 무기 수입의 활로를 찾아냅니다. 즉 메넬리크는 에티오피아를 놓고 유럽 각국이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생긴 균세를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실속 곧 근대 무기들을 쌓아가며 점차 에티오피아 통일을 실현시킬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렇게 영국군에 의해 테오도로스는 몰락하게 되지만 메넬리크는 또 다른 강자인 요하네스와 싸우게 됩니다. 이번에도 적의 적과 제휴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집트 군을 끌어들입니다. 잠시 메넬리크의 또 다른 정치 스타일을 보면 본인의 대업을 위해 무슬림도 기꺼이 포섭하는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일단 본인의 영토에 종교의 자유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종교 논쟁을 벌이는 자들은 전부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강한 법령을 반포하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내에서도 삼위일체가 맞냐 아니냐,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등 종교 논쟁이 심각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유교에서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고 설전을 벌인 역사가 오버랩되는데 현실에서 전혀 실익이 없는 논쟁들입니다. 그리고 현세적인 메넬리크에 있어 이런 논쟁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였고 이딴 소리 할 거면 죽으라고 사형제로 못 박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도 신뢰를 위해 차선으로 두는 메넬리크의 유연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와도 제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군과 요하네스 협공 작전은 실패합니다. 일단 메넬리크 본인 왕국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것을 진압하러 귀국해야 했고 이집트 군도 생각보다 약해 요하네스 군에게 제압당합니다. 한편 메넬리크의 왕국에 반란이 왜 일어나는지 보면 이 나라도 메넬리크의 종교 자유령에 대한 구질서에 대한 집착 곧 관성이 작용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진압하긴 했지만 메넬리크는 요하네스와의 패권 다툼에서 패배하였고 그의 황제 즉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1878년 와다라 조약이 그것입니다. 목에 돌을 두르고 엎드리는 의식을 치렀다는데 이 나라 전통에서 복종을 나타내는 표시랍니다. 이로써 메넬리크는 황제 자리를 포기하고 요하네스를 네구스들의 네구스로 인정합니다. 요하네스도 그의 직위를 그대로 인정하여 메넬리크는 네구스로만 남습니다. 굴욕적이긴 하지만 메넬리크로서는 일단 강자 앞에 자신을 낮춤으로써 본인의 군사력을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넬리크는 절대 통일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진 않았고 대신에 북쪽으로 진출을 자제하고 목표를 남쪽으로 돌립니다. 무엇보다 남부지방에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재원 확보 측면에서 1880년대부터 남쪽으로 영토 확장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한편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시기 유럽 세력 간 세력 다툼을 이용하여 본인의 실속도 꾸준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에리트리아 해안 지대에 영토 욕심을 보이며 요하네스와 적대 관계에 있던 이탈리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무기 수입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889년 요하네스가 병사하고 더 이상 정치적 라이벌이 없어진 메넬리크는 결국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다만 요하네스의 아들이 황제 자리를 위협하긴 했으나 1895년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침공이 메넬리크를 확실하게 황제 자리에 앉히고 에티오피아 통일국가 건립에 쐐기를 박아줍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1889년 메넬리크가 맺은 우찰레 조약을 빌미로 침략 전쟁을 벌입니다. 당시 조약문 중 제17조가 논란의 원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버전의 17조 내용은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보호국이 된다는 의미였으나 에티오피아의 암하라어로는 단지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와 유럽 세계를 연결해주는 창구 역할을 해준다는 내용이라 서로 동상이몽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조약의 문제는 전쟁의 명분이었을 뿐이고 이탈리아는 이미 영국과 땅 따먹기 합의를 하여 소말리아 해안지대는 영국이 갖고 에리트리아와 에티오피아는 자신들이 갖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탈리아의 야욕에 대해 에티오피아는 무슨 헛소리냐며 유럽 각국에 이 조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합니다. 이윽고 1894년 12월 이탈리아령 에리트리아의 총독이었던 바라티에리가 1만 8천 명의 대병력을 이끌고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1896년 1월까지 이탈리아군이 연승하며 계속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그해 3월 그 유명한 아두아 전투에서 박살납니다. 무엇보다 이탈리아군은 메넬리크 2세가 대략 15만 명이 육박하는 압도적인 대군을 이끌고 올 줄 예상 못했기 때문에 대패합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 군들이 원시적인 무장을 한 것도 아니고 8만 명은 유럽식 라이플을 들고 있는 소총수였습니다. 그동안 메넬리크가 정치력 외교력을 발휘하여 꾸준히 국력을 향상시켜왔던 결과입니다. 전투 결과 이탈리아군은 병력의 70에서 80%를 잃었으니 완전히 참패당하고 이탈리아는 메넬리크의 신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굴욕을 겪습니다. 특히 아두아 전투는 아프리카인이 백인을 이겼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단 이탈리아는 대굴욕을 겪었고
영국, 프랑스와 비견되는 인류 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탈리아의 야망은 무너집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아디스 아바바 조약을 통해 근대 국가로 인정받고 세계 지도에 당당하게 주권이 있는 자주 독립 국가로서 표시됩니다. 보통 학자들이 아두아 전투는 에티오피아 제국주의와 이탈리아 제국주의의 충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실제로 메넬리크는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탈리아가 쳐들어와서 상대하러 올라간 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침입을 물리친 이후에도 그의 제국이 영토 확장을 계속 추진하여 현대와 같은 에티오피아의 국경선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지금 지도가 보여주듯 에티오피아는 결국 항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에리트리아는 이탈리아가 차지했고 소말리아는 영국이 점령하는 곳이라 그 시대 유일한 아프리카 제국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티오피아가 독립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메넬리크의 일신적인 측면을 보면 그의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크게 한몫합니다. 무력에 호소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무력 또한 신성한 것이다. 군주론의 저자 니콜라 마키아벨리의 말인데 아마 마키아벨리가 메넬리크를 알았다면 그의 사상과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인물로 여겼을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마키아벨리즘을 통해 근대 국가를 형성해 식민지 제국으로 나아간 역사를 통해 보면 메넬리크의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분명 그런 유럽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국제 질서 패러다임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용면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으나 메넬리크의 에티오피아 근대 국가 만들기에 있어 테오도로스와 요하네스 두 황제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통일 개업의 꿈과 유럽 문물 수용의 개방적인 사고는 테오도로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테오도로스가 죽었을 때 혼자 몰래 풀숲에서 울었다는 기록이 있어 원수이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의 스승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황제 요하네스에게도 메넬리크는 적이면서도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메넬리크는 요하네스의 적대 관계인 이탈리아를 제휴해 무기 수입을 추진했지만 한편으로는 요하네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탈리아와 적당한 선을 유지합니다. 요하네스의 편지 중에 이탈리아의 기만과 악의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음모를 꾸밀 것이다 라는 말에서 보이는 외세에 대한 경계심을 메넬리크 자신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메넬리크의 행적을 보면 적의 적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외세와 제휴는 하면서도 에티오피아 전체적인 국익에 침해된다 싶으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메넬리크의 일신적인 측면과 더불어 당대 에티오피아의 사회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메넬리크만큼이나 에티오피아인들도 본인들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강했습니다. 아마도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곧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국가 수호 의지가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에티오피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슬람 세계 홀로 존재하는 에티오피아의 지정학적인 환경이 이런 사회 문화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이슬람이라는 외부의 적에 대항해온 역사의 결과 에티오피아인들은 위협적인 외부 세력에 직면하면 전 기독교 공동체가 단결하는 것이 그냥 사회적으로 체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드러납니다. 메넬리크와 대항했던 요하네스의 아들이 곧바로 메넬리크와 협심했던 것도 그 한 가지 사례이고 무엇보다 순식간에 15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을 징집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사회문화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9세기 에티오피아의 일신적 사회적 측면은 철혈로 점철된 패권 다툼 시대에 살아남는 데 있어 플러스 요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주독립의 근대 국가 에티오피아로서 세계 지도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심지어 이전 역사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두세 배에 달하는 영토 확장을 이루어냅니다. 이렇게 메넬리크와 에티오피아인들이 국토 통일과 근대 국가를 확립하고 있을 때 우리도 아직 주권이 살아 있었습니다. 1880년대 청나라의 속국 만들기 작업이 일본의 견제를 받고 있었는데 청일 전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갑자기 커지면서 조선의 균세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던 찰나 유럽 국가들이 개입하여 다시 권력의 밸런스가 형성되었고 이런 균세 속에서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그나마 독자적인 근대화 운동이 진행됩니다. 사실 조선이 19세기에 허우적대던 원인 중 하나가 패도주의를 멸시해온 역사도 한몫합니다. 패도주의는 보통 유럽의 마키아벨리즘과 오버랩되는데 조선인들은 덕으로 교화한다는 왕도주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패도주의는 천한 것으로 멸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패도주의는 춘추열국이라는 대혼란의 시대를 낳은 원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춘추시대 기록을 보면 중국인들 사이 인육도 난무했으니 그 시대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만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 춘추시대를 결국 종결시킨 것도 패도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그렇게 미덕으로 여겨왔던 왕도주의도 결국 패도가 밑에서 떠받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패도라는 것이 손잡이 없는 칼과 같은 거라 한번 잡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도 피가 흐르는 껄끄러운 존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패도는 국가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조선인들은 타국과 패권 다툼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패도주의에 입각한 사고방식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나라라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보라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패도주의를 너무 경시해왔는데 만약에 조선인들이 조금이라도 패도주의에 열린 사고였으면 17세기 중반 신유 장군이 러시아 원정 당시 청나라 관리한테 굴욕까지 당하면서 얻어온 수석식 유럽총 한정을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19세기 조선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천대하던 패도주의 세계가 다시 개막했고 조선은 진작에 그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본인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골골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에티오피아와 조선의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1895년 을미사변이라는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면서 조선도 드디어 패도주의에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시기 민족주의도 덩달아 싹을 피웁니다. 대현제국 연호가 광무인 것에 그런 조선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고종 사적인 측면에서는 광무연호는 한나라를 다시 부흥시킨 후한의 광무제가 되고 싶은 열망이라고 볼 수 있고, 공적인 측면에서는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고 싶은 의지가 이 구슬 무자에 스며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군부 대신이었던 신기선의 말을 보면 조선인들의 달라진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미의 각 나라들이 부강해져 천하무적이 되고 일본이 동양의 패권을 쥔 이유는 실제 일에 힘을 쓰고 허례허식은 버리고 무익한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차적으로 조선인들의 사고가 국위 우선주의에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종은 아가파천 이후 경운궁으로 환궁한 다음 근대식 무기들을 유럽 각국으로부터 대거 구입해오기 시작합니다. 1903년에는 런던 브레전 상의로부터 소총 5만 정, 탄약 100만 발 도입을 추진합니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의 무기 구입 규모 중에서 역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방해 공작으로 결과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고종이 이때 대규모 무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러일 전쟁으로 치닫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대한제국도 무력 투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아두와 전투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무기들이 안전하게 국내에 들어왔으면 1910년 국권 피탈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후 의병투쟁 양상에는 확실히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봅니다. 조선 사회가 조금만 더 패도주의에 눈을 뜨고 이런 모습들을 진작에 보여줬으면 역사의 흐름도 일정 부분은 달라졌을 겁니다. 결국 이것도 조선 역사 전반에 걸친 사상 통제 정책이 야기한 조선인들의 경직된 사고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애초에 패도주의에 열린 사회였으니 철혈의 시대에도 바로 적응하여 뛰어들 수 있었고, 조선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앞서 패도주의의 사고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다시 전환시켜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늦게 뛰어들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한쪽은 독립을 지켜내고 한쪽은 타국의 패권 투쟁에 짓밟혀버린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